전 세계 모든 재앙을 맞춘 중국의 한 아이가 던진 섬뜩한 예언에 미국 수뇌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会为无视韩国而付出代价。 처음엔 미친 소리로 치부했던 소년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예언이 100% 현실이 되자 미국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초극비 작전을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극비 임무에 투입된 한 남자, 20년간 한국을 미국의 똥개이라 비웃던 국무부 최고 브레인이 한국 앞에서 처참히 무릎 꿇었는데요. 누구도 예측 못한 충격적 반전이 지금 터집니다. 저는 로버트 윈터스입니다. 20년 가까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정책실에서 일해왔고 지금도 전 세계 수십 개국과 관련된 외교 전략을 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이 만들어준 나라 아닌가? 제가 신입 시절부터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었죠. 미군이 아니었다면 지도에서 사라졌을 소국, 우리 원조가 없었다면 아직도 논밭이나 갈고 있을 후진국,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고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다. 그런데 한국은? 그냥 우리가 먹여 살리는 작은 나라지. 매주 금요일 브리핑에서 제가 습관처럼 내뱉던 말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엔 항상 베이징과 도쿄의 보고서가 우선순위로 쌓여 있었고 서울에서 온 문건은 기타 아시아라는 폴더에 처박혀 있었죠. 인구 5천만의 소국이 무슨 전략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국은 시끄럽지만 전략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그들이 살아있는 건 순전히 우리 덕분이다. 동료들은 웃으며 동의했고 저는 더 확신에 찼습니다. 국제관계란 결국 힘입니다. GDP, 군사력, 영토, 이 모든 면에서 한국은 그저 미국의 부속품에 불과했죠. 우리가 던져준 뼈다귀나 받아먹으며 연명하는 의존국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손 떼면 한국은 일주일도 못 버틸 겁니다. 이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날이 왔습니다. 작년 봄, 광둥성에서 발생한 그 일, 그리고 한 소년과의 만남. 그날 이후 제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커리어도, 자부심도, 신념도 모든 것이 무너졌죠.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그리고 제가 얼마나 눈먼 바보였는지를. 모든 것은 그날 그 소년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봄, 광둥성 일대에 전례 없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총 누적 강수량은 1800mm. 댐이 무너졌고 전력망은 마비됐고 도시는 순식간에 검고 깊은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유엔은 이를 21세기 최대의 도시형 재난으로 분류했고 저는 미국 국무부를 대표해 현지 협력 회담과 국제 지원의 조율을 맡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 브리핑에서 저는 여느 때처럼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중국 남부의 인프라,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 향후 미중 관계에서 인도적 지원을 레버리지로 활용 가능, 인명피해보다 전략적 기회를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비인간적이었죠. 도착한 현장은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목마다 물에 잠긴 차들이 버려져 있었고 곳곳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구조대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신발이 물 위에 떠다니고 가로등 아래엔 휴대전화 불빛을 켜놓고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임시대책본부는 한 대학 체육관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수백 명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죠. 구호 텐트 안은 진흙투성이 생존자들로 가득했고 의료진은 24시간 내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윈터스 부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중국 외교부 리 차관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사망자가 벌써 3,000명을 넘었고 실종자는 파악조차 안 됩니다. 회의실에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대표단도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굳이 한국까지 나설 필요가 있나? 그런데 현장 브리핑 중 이상한 보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차장님, 중국 고위급 회의에서 언급된 예지 능력 보유 소년입니다. 이 사태를 일주일 전에 예고했답니다. 처음엔 흘려들었습니다. 중국 내정보 조작의 과장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난이 닥치고 나면 늘 이런 류의 소문이 돌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구체적 예언 내용과 예측된 시간표, 강우량, 붕괴 지점까지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얘기지만 리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안부에서 특별 관리하는 아이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 소년은 장시성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18살, 정부 고위층만 접근 가능한 모종의 연구소에서 예외적 통찰력을 지닌 케이스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5살 때부터 이상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군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 차관이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재난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덧붙였는데 뭐라고요? 이건 한국을 무시한 죄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우리 만주족과 한국인이 같은 조상을 둔다고 했습니다. 단군왕검과 고구려라고.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대표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중국도 이제 미신에 기대는군요. 한국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한국 대표단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수석 대표 인정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리 차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안상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18이라고 하기엔 너무 왜소했고 눈빛은 나이에 맞지 않게 깊었습니다. 공안부 요원 2명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죠. 처음 그를 만났을 땐 마치 기계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없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수가 아니에요. 하늘이 한국을 무시한 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만주족과 한국인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단군의 후손들이죠. 고구려의 영광을 함께 나눴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지혜를 무시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이라고? 누군가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젓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왜 한국이라는 단어가 이 사태의 중심에 등장한 걸까? 논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무언가 거대한 흐름이 제 판단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천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치수 시스템을 무시했잖아요. 3년 전 기후회의에서요. 그들의 스마트댐 기술을 조롱했죠. 작은 나라의 과대망상이라고. 저는 그 회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인공지능 기반 홍수 예측 시스템. 당시 중국 대표단은 코웃음을 쳤고 미국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규모가 작은 나라의 기술이 무슨 대단한 해법이 되겠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한국 때문이라는 건가? 제가 물었습니다. 이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을 무시한 것 때문이죠. 작은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특히 우리처럼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의 조언을 무시하면 더욱 그렇죠. 그때는 그저 혼란스러운 소년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단지 직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천과의 만남 이후 저는 그의 말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현장 구호 활동에 집중했고 매일 쏟아지는 보고서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미국 정부는 5천만 달러의 긴급 구호 자금을 승인했고 저는 그 집행을 감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은 쾌적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광둥성의 어둠은 무거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헬리콥터 소음이 밤새 이어졌죠. 그리고 그 소음 속에서 그 소년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새벽 3시쯤 저는 노트북을 열어 3년 전 기후회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이 제안했다는 스마트 댐 시스템 관련 문서를 찾는데 한참이 걸렸죠. 국무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구석진 곳에 묻혀 있었으니까요. 문서를 열어보니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기술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강우 예측, 자동 수위 조절 시스템, 시민 참여형 조기경보 체계까지 매우 정교하고 실용적인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미 자국에서 시범 운영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걸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까? 저는 당시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중국 대표의 발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흥미롭지만 대륙 규모 국가에는 적합하지 않다. 미국 대표, 바로 제 전임자의 발언도 있었죠. 비용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광둥성이 치르고 있는 대가는 어떤가요? 3,000명이 넘는 사망자, 수조 원의 재산 피해, 그리고 아직도 계속되는 고통. 다음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의 얼굴엔 전날보다 더한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이천이 또 예언을 했습니다. 한 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린성 북부에서 산사태가 일어날 거래요. 정확히 12시간 내에.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그 지역엔 구조 물자 수송로가 있습니다. 만약 무너지면 리 차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러시아 대표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미 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천의 예언이 지금까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었죠. 그리고 이천이 또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 만주족과 한국의 공통 조상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관리는 메모를 꺼내 읽었습니다. 한국의 산사태 예측 기술을 거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2년 전 그들이 제안한 지질 모니터링 시스템 기억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고구려 시절부터 쌓아온 산악 지형 지식을 현대 기술과 결합한 것이었죠. 기억났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실시간 경사면 감지 시스템. 당시 국제방재회의에서 발표됐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너무 비싸고 굳이 작은 나라의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정 국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구조팀을 지린성에 파견하고 보유한 장비를 총동원하겠습니다. 일본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과잉 대응하는 건 아닙니까? 과잉 대응이라도 인명을 구할 수 있다면 해야죠. 정 국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대표단을 제대로 봤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이 정치적 계산을 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실무팀과 연락을 취하며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예언이 현실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1시간이었습니다. 지린성 북부, 이천이 구조 라인이 끊길 것이라 예고한 정확한 지역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 절반이 무너져 내렸고 도로는 완전히 매몰됐습니다. 화물차 2대가 흙더미에 묻혔고 구조 인력 중 7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한국 구조팀이 미리 도착해 우회로를 확보하고 위험 지역에서 사람들을 대피시켰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이 가져온 생명탐지 장비로 매몰자 전원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장비를 이렇게 빨리? 중국 구조대장이 놀라워했습니다.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구조대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갈 수 있도록. 저는 진흙투성이가 된 한국 구조대원들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믿어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천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더 큰 재난이 올 거예요. 한국을 계속 무시한다면 우리 만주족과 한국인은 1000년 전부터 함께했어요. 고구려의 영토는 만주까지 뻗어 있었고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살았죠. 그 연대를 잊으면 안 돼요. 도대체 왜 한국인가?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뭐가 특별하다는 건가? 이천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너무 오래 혼자서 질서를 지켜온 나라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고 독재를 극복했고 경제 위기도 이겨냈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배운 건 하나예요.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늘 손을 내밀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처럼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들조차.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한국이 내민 손을 몇 번이나 뿌리쳤을까요? 산사태 예언이 적중한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천을 미신적인 소년 취급하던 각국 대표들도 이제는 그의 말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웠죠. 중국 정부는 이천을 거의 국보급으로 대우하기 시작했고 그의 예언은 즉각 최고위층에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천의 다음 예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곧 통신이 끊깁니다. 북쪽 고지대를 기준으로 동남권까지. 위성통신도 마비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조롱하는 사건이 터질 겁니다. 같은 시각에 도무지 말이 안 됐습니다. 통신망 문제와 한국 조롱이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 제가 물었습니다. 이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한국을 무시한 대가로, 우리가 형제의 지혜를 거부한 대가로. 일본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통신장애야 자연재해 때 흔한 일이고 한국 관련 뉴스는 매일 나오는데 그게 무슨 예언입니까? 하지만 48시간 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광둥성 일대의 통신 기지국의 원인 불명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과부하로 생각했지만 곧 심각한 시스템 에러임이 밝혀졌죠. 4G, 5G 망이 순차적으로 마비됐고 심지어 군사용 위성 통신까지 먹통이 되었습니다. 구호 활동에 필수적인 통신 수단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시각 중국의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K-팝은 서구
팝의 모방품, 한류는 거품이다. 기사는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K-팝은 미국 팝의 아류, 한국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의 복사판, 한국 영화는 할리우드의 저예산 버전 모든 것이 모방과 표절이라는 주장이었죠. 놀라운 건 이 기사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다는 겁니다. 서구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인용 보도했고 SNS에서는 한국 문화를 조롱하는 밈이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것처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통신 마비로 구호 활동이 차질을 빚는 와중에 전 세계가 한국을 조롱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니 이천의 예언대로였습니다. 더 기괴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내일 오후 상하이 증시가 폭락할 거예요. 이천이 또 예언했습니다. 한국 경제 모델을 무시한 결과죠. 외환위기 때 한국이 보여준 극복 방법, 그들의 조언을 우리는 듣지 않았어요. 다음날 오후 2시 상하이 종합지수는 7% 급락했습니다. 원인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의 연쇄 부도, 그림자 금융의 붕괴가 도미노처럼 이어졌죠. 그런데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전 비슷한 위기를 겪은 후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 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안했었다는 겁니다. 당시 중국은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거부했고 미국도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했었죠. 일본에서 지진이 날 거예요. 도쿄 동쪽 120km, 규모 6.8. 이천의 예언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협력을 거절한 대가예요. 72시간 후 정확히 그 지점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조기경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피가 늦었고 결과적으로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은 3년 전 한일 지진 조기경보 공동 시스템을 제안했었습니다. 양국의 지진 감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예측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일본은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천의 예언은 단순히 자연재해나 사고를 예측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고 더 정확히는 한국을 무시하거나 경시한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씨,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어느 날 이천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늘 해답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작은 나라라는 이유로,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죠. 우리 만주족이 한때 고구려와 함께 대륙을 호령했듯이 한국의 지혜는 결코 작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니까요. 돌이켜보니 한국은 자신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수많은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그것들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지난 10년간의 국제회의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했던 정책들, 기술들, 협력 방안들. 놀라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팬데믹 조기경보 시스템, 사이버 보안 협력 체계, 난민 통합 프로그램, 도시 재생 모델, 교육 혁신 방안. 한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묵살되거나 형식적으로만 검토되었죠. 실행 가능성이 낮다. 규모가 작은 국가의 이상론,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일반화 불가능, 늘 이런 평가와 함께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도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다음날 이천이 불길한 예언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자만이 무너지는 날이 올 거예요. 한국의 디지털 윤리 제안을 조롱한 대가로. 그게 무슨 의미지? 제가 물었습니다. 3년 전 한국이 제안한 AI 윤리 가이드라인 기억하세요? 인간 중심 설계, 투명성 원칙, 책임 소재 명확화. 미국 테크 기업들이 뭐라고 했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기억났습니다. 당시 저도 그런 생각이었으니까요. 한국의 제안은 너무 이상적이고 기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었죠. 이천은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대형 AI 사고가 날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그때 가서야 한국의 제안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그의 예언이 또다시 현실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얼마나 많을까? 작은 나라의 목소리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클까? 그날 밤, 저는 잠을 포기했습니다. 호텔방 책상 위엔 노트북과 함께 급하게 출력한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국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 키워드로 검색한 모든 제안서, 정책 보고서, 국제회의 발언록들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이 국제사회에 제출한 모든 문서를 모은 것이죠.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첫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녹색 전환 10개년 계획 5년 전 파리 기후회의에서 한국이 제출한 제안서였습니다. 도시농업, 건물 일체형 태양광, 빗물 재활용 시스템, 대중교통 전면, 전기와 매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당시 회의록을 찾아보니 각국의 반응이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 흥미로운 제안이지만 대도시에 적용하기엔 비현실적입니다. 중국, 우리에겐 더 시급한 현안이 있습니다. 일본, 기술적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유럽연합,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이 계획을 자국에서 실행에 옮겼고 서울의 미세먼지는 5년 만에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 베이징은 여전히 스모그에 시달리고 로스앤젤레스는 산불로 고통받고 있죠. 두 번째 문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아시아 공동체 구상. 8년 전 한국이 제안한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아시아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교육을 확산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이 프로젝트 비용의 70%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작은 나라가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니.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죠. 중국, 우리는 자체 기술로 충분합니다. 일본, 한국 주도의 프로젝트는 부담스럽습니다. 미국, 아시아 내부 문제에 개입할 의사 없음.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는 심각한 디지털 격차로 교육과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교육조차 제대로 못했죠. 만약 8년 전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세 번째 문서를 읽다가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팬데믹 조기 경고 및 공동대응 시스템. 작성 날짜를 보니 무려 8년 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한국은 이미 메르스를 겪으며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려 했던 겁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실시간 감염병 추적, 투명한 정보 공개, 신속한 검사와 격리, 시민 참여형 방역. 이것은 정확히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보여준 모범 사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8년 전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과잉 대응,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아시아식 통제 모델. 서구 사회는 한국의 제안을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했고 결국 묻혔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가 닥쳤을 때 전 세계는 속수무책이었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는 마비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준비된 시스템으로 피해를 최소화했고요. 정말 만약 8년 전에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했다면 그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번째 문서는 제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신뢰 기반 다자 외교의 가능성. 중견국 한국의 제안.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이었죠.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힘의 균형이 아닌 신뢰의 네트워크,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의 구조를 만들자는 것. 구체적으로는 분쟁 지역 중재, 개발 협력, 문화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고 그것을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 협력을 확대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읽었을 땐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정치는 결국 힘의 논리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평화 프로세스에서 조용히 중재 역할을 하고 아프리카의 병원과 학교를 짓고 중남미의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왜 이런 일에 나서는 걸까? 다섯 번째 문서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의 연설문이었죠. 우리는 전쟁과 분단, 가난과 독재를 모두 겪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들을 해냈죠.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줄 때입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을 다른 나라는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제안들이 왜 그토록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는지. 그들은 직접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기적을 이뤘고,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했고, IMF 위기를 극복했고, 메르스와 싸웠고, 그 모든 경험이 녹아있는 제안들이었던 겁니다. 여섯 번째 문서를 펼치던 중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거든요. 3년 전 한미 전략 대화에서 한국 측이 제안한 동북아 평화 구상에 대해 제가 작성한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감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북한 문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가 쓴 글이 맞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오만했죠. 한국이 분단국가로서 70년을 살아오며 쌓은 지혜와 통찰을 저는 단 몇 줄로 폄하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문서를 읽으며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국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 세계 최고 수준에서 OECD 평균으로 낮춘 비결, 노인복지 모델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해법,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현실적 방안, 청년 창업 지원 시스템 한국이 스타트업 강국이 된 비밀.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았고, 너무 놀라웠고, 무엇보다 너무 부끄러웠으니까요. 책상 위에는 아직도 읽지 않은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20년간 한국이 제시한 수백 개의 제안, 아이디어, 경험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쳤던 보물들이었죠. 문득 이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작았지만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나라들이 놓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약자의 입장에서 더 나은 해법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광둥성의 아침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속엔 뭔가 선명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대안들,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주일 후 광둥성 임시대책본부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천의 예언대로 실리콘밸리에서 대형 AI 사고가 터진 직후였죠. 자율주행차 200대가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켜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금융거래, AI가 폭주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 브뤼셀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광둥성 재난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연쇄적으로 터지는 사고들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였죠. 회의가 시작되고 각국은 자국의 입장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고 일본은 기술 표준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유럽은 AI 규제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표인 윌리엄스 차관보는 기술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선에서의 최소 규제를 역설했죠.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접근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시해온 제안들, 특히 한국이 제시한 솔루션들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화면 속 얼굴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윌리엄스 차관보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죠. 윈터스 부장, 지금 한국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일본 대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설마 그 예언가 소년 말을 믿는 건 아니겠죠? 예언과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팩트를 보십시오. 한국이 3년 전 제안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기억하십니까? 인간 중심 설계, 투명성 원칙, 책임 소재 명확화. 우리가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일축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프랑스 대표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난 사고를 분석해보니 정확히 한국이 지적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는 완전 자동화, 블랙박스 알고리즘, 책임 소재의 부재. 만약 3년 전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윈터스, 윌리엄스가 날카롭게 제지했습니다. 추측성 발언은 자제하시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한국은 실제로 자국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했고 단 한 건의 중대 AI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건 규모의 차이입니다. 중국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가능한 일이 대국에서도 통한다고 볼 수 없죠. 정말 그럴까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이 제안한 정책 중 30개 이상이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 핀란드의 교육 개혁, 르완다의 디지털 전환 모두 한국 모델을 참고한 것들입니다. 윈터스,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윌리엄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사람이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AI 윤리, 도시 문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들은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만했죠. 회의실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한국을 추종하자는 겁니까? 미국이 한국을 따라가자고? 추종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제가 정정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누구에게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작고 약한 상대에게서도. 그게 진정한 지혜 아닙니까? 충분합니다. 윈터스, 윌리엄스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지금 선을 넘고 있어요.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회의 후에 따로 보고하시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듣고만 있던 한국 대표 정혜원 국장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윈터스 부장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누구도 따라오라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실패와 성공, 아픔과 극복의 경험을요. 정 국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나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작기에 민첩할 수 있었고 약하기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각국의 선택이죠. 그녀의 말에는 원망도 자만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진실만이 있었죠. 오히려 그래서 더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국장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위기는 계속될 겁니다. 기후변화, 새로운 팬데믹, AI 위험, 사회 갈등, 어느 한 나라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큰 나라도, 작은 나라도 서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손을 내미는 이유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화면이 꺼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씁쓸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요? 1시간 후 예상대로 윌리엄스 차관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버트,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20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날려버릴 셈인가? 저는 단지 그만, 그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워싱턴으로 돌아와. 재배치를 논의해야겠어. 넌 이제 동아시아 담당에서 빠지는 게 좋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고 구호 물자를 나르는 트럭들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20년 커리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비록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책상 위에는 며칠 전 작성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대안들 재검토 필요성에 대하여. 아마 이 보고서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겠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혜원 국장이 서 있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호텔 로비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용기 있는 발언 해주셔서 별 도움이 안 됐는데요.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제 입지만 나빠졌죠.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 국장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장입니다. 윈터스 부장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비공식 방문으로요. 지금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보직 해임될 텐데. 그래서 더 오셔야죠. 정 국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공식 신분의 제약 없이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지,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큰 꿈을 꾸는지 직접 보세요. 저는 초청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고 무엇보다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근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계속 제안하는 겁니까? 계속 거절당하는데도. 정 국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6.25 전쟁 때 16개국이 우리를 도왔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겠죠. 우리는 그 빚을 잊지 않습니다. 이제 갚을 차례라고 생각해요. 설령 받아주지 않더라도. 그녀의 말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갚을 기회를 찾는 나라.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손을 내미는 나라. 일주일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결심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정 국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천이 전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나요? 변화는 항상 외로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정 국장은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초청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로버트 윈터스 선생님을 초청합니다.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책 문서가 아닌 실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발 전날 윌리엄스 차관보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았죠.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돌아오면 다른 부서로 전보는 시켜주겠다. 하지만 한국에 가면 끝이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0년간 책상에서 전략을 짜며 살았던 제가 이제 현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더구나 그동안 경시했던 나라로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정혜원 국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윈터스 선생님. 이제 부장이 아닙니다.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로버트라고 불러주세요. 한국에서는 직책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정 국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윈터스 선생님은 여전히 존경받을 분입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저는 차창 밖 풍경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도로, 곳곳에 보이는 녹지, 건물마다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 많이 변했죠? 정 국장이 제 시선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여기는 그저 평범한 고속도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로 자체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빗물을 정화하고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비용이 엄청났을 텐데.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익이에요. 에너지 수입이 줄고 의료비가 감소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요. 무엇보다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정부가 강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필요성을 느끼고 동참했죠.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벽면은 수직 정원으로 덮여 있었고 옥상마다 도시 농장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작동했고 버스 정류장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죠. 저게 청계천입니다. 정 국장이 가리켰습니다. 20년 전엔 고가도로였죠. 지금은 시민들의 쉼터가 됐어요. 청계천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출근 시간인데도 서두르는 기색 없이 여유가 있었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정 국장이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편히 쉬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둘러보시죠. 재난대응센터,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실, 녹색기술연구소,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도 보여드릴게요. 평범한 일상이요? 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술이나 시스템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핵심이에요. 저녁은 정 국장의 안내로 작은 한정식집에서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식당 한편에는 수경재배 시설이 있었고 주인 할머니가 직접 재배한 채소로 요리를 했죠. 전기료? 태양광으로 충당하니 걱정 없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어렵더니 이제는 손자랑 같이 돌봐요. 애가 여기서 과학 숙제도 하고 그래요. 식사를 하며 정 국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왜 이토록 미래를 준비하는지 아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위기를 많이 겪어서? 맞아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정 국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어요. 땅도 좁고 인구도 적고 가진 건 사람뿐이죠. 그래서 사람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국제사회와 공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녀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위기 이런 건 국경이 없잖아요.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웃이 무너지면 우리도 위험하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이 벤치에서 일어나다가 지팡이를 떨어뜨렸는데 주변에 있던 젊은이 서너 명이 동시에 달려가 도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한 장면이었지만 왠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나라였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나라.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과하지 않았고 밝았지만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책상 위에 놓인 일정표를 다시 봤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볼 예정이었죠. 재난대응 시스템, 스마트시티, 교육 현장,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까지. 대체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나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이끈다. 힘이 정이다. 전략이 우선이다. 이 모든 믿음이 과연 옳았을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사이렌도, 경적도 거의 들리지 않았죠. 마치 도시 전체가 서로를 배려하며 조용히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보게 될까?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20년간 쌓아온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설렘이었죠. 다음날 아침, 정혜원 국장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소개를 받고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우입니다. 서울시 스마트 도시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태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이천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엔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지 세상이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뿐이죠.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시 재난대응센터였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스크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전역의 실시간 정보가 한눈에 보였죠. 인상적이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태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시민 참여죠. 보세요. 그가 가리킨 화면에는 시민 제보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제보들이 카테고리별로 분류되고 있었죠. 강남구 도로 파손, 한강 수위 이상, 가스 냄새 감지. 하루에 수천 건의 제보가 들어와요. 태호가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이 도시의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작년에 대형 가스 누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도 한 시민의 제보 덕분이었어요. 시민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기 도시니까요. 태호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을 내가 지키는 게 당연하잖아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성수동의 도시재생 현장이었습니다. 과거 공장지대였던 곳이 스타트업과 문화공간으로 변모한 지역이었죠. 중요한 건 원주민을 내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내를 맡은 사회적 기업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도록 했죠. 실제로 둘러보니 놀라웠습니다. 오래된 구두 공장이 코워킹 스페이스가 되었고 철공소가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정체성은 그대로 살아있었죠.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40년간 구두를 만드셨어요. 한 청년 창업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3D 프린터로 맞춤 신발을 만들어요. 아버지의 노하우와 새로운 기술을 결합한 거죠. 점심은 동네 작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할머니 레시피라는 간판이 정겨웠죠.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돌아가며 요리해요. 주인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각자 고향 음식을 만들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매일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수익은 어떻게 나누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다 같이 나눠요. 그리고 일부는 동네 경로당에 기부하고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아요. 늙어서도 쓸모 있다는 느낌? 오후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미래학교라는 이름답게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문제 해결하기 수업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동네를 돌며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요. 한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학교 앞 횡단보도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였죠. 신호등에 음성 안내를 추가하면 어때요? 한 아이가 제안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가 건너기 힘들어 하시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할까?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하면 되지. 또 다른 아이가 외쳤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으는 거야. 10살짜리 아이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고 실행 방안까지 논의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에요. 선생님이 자부심을 갖고 말했습니다.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학교를 나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게 시민 태양광 발전소예요. 정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해서 만들었어요. 수익은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일부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쓰이죠. 정부 지원은 없었나요? 부지 제공과 행정 지원만 했어요. 나머지는 모두 시민들이 했죠. 5,000명이 참여했어요. 한강을 따라 걸으며 많은 것을 봤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자원봉사자들, 자전거, 도로를 질서 있게 달리는 시민들, 반려견, 배설물을 당연하게 치우는 견주들, 법으로 강제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거, 공공장소를 깨끗이 쓰는 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녁 무렵, 우리는 이태원의 한다문화 거리를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음식점과 상점들이 어우러져 있었죠. 10년 전만 해도 갈등이 많았어요. 정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죠. 비결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소통이에요. 구청에서 다문화 이웃 사귀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한국인과 외국인을 1대1로 매칭해서 서로의 문화를 배우게 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진짜 이웃이 됐어요. 실제로 거리를 건니 한국인과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랄 정육점 주인과 옆집 김치가게 사장이 웃으며 대화하고 파키스탄 식당에서 한국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었죠. 밤 9시가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었습니다. 첨단 기술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정 국장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가요. 어떻게 이런 시민의식이 가능한가요? 정 국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교육도 있고 캠페인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함께라는 의식이에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아는 거죠. IMF 때도 코로나 때도 함께여서 극복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돕는 거군요. 네. 오늘 남을 도우면 내일 내가 도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회적 자본이죠. 호텔에 도착해 헤어지기 전 정 국장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좀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어두운 면도 있거든요. 완벽한 나라는 없으니까요. 그것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한국을 알고 싶어요. 방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미래를 봤다. 그것은 기술의 미래가 아니라 사람의 미래였다.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이 작지만 강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이 평화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배려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보고 배웠고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높은 자살률, 저출산, 과도한 경쟁 등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문제를 숨기지 않고 직면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재설정 보고서, 작지만 정직한 나라가 세계에 가르쳐주는 것들.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의 가치를 잘못 측정해왔다. GDP, 군사력, 영토 크기로 한 나라를 평가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 사회적 신뢰, 시민의식, 미래 대비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 품위. 한국은 이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예상대로 저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년 커리어가 한순간에 끝난 것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저는 프리랜서 컨설턴트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제 보고서를 여러 매체와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안나 로드리게스 기자였죠. 윈터스 씨,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특히 한국의 시민 참여형 도시 운영 부분이요.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미 국무부 고위 관리, 한국에서 미래를 보다. 작은 나라의 큰 지혜, 미국은 무엇을 놓쳤나? 물론 비판도 많았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저를 이상주의자, 반미주의자라고 공격했고, 전 동료들 중 일부는 한국에 며칠 가서 세뇌당했다고 조롱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 보고서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애틀의 한 환경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제로웨이스트 모델을 우리 도시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디트로이트 시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한국 사례를 참고하고 싶은데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더 놀라운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이메일로 수백 통의 메일이 쏟아졌죠.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해줬네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한국식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벌써 100명이 참여했답니다. 3개월 후 상원 외교위원회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청문회에서 제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교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힘의 과시가 아닌 상호학습, 지배가 아닌 협력,
한국이 보여준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 발언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내에 혁신 외교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고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들의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6개월 후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이었죠. 저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면 수락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한미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5개 미국 도시에 한국의 도시 운영 모델을 적용하는 시범 사업이었죠. 1년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민 참여율 300% 증가, 에너지 효율 40% 개선, 범죄율 25% 감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시민들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함께하면 더 낫다는 공동체 의식이 싹 텄죠. 국제무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엔과 OECD에서 한국 모델을 공식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고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가을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이렇게 연설한 겁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21세기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크기가 아닌 지혜로, 힘이 아닌 협력으로 세계를 이끄는 법을 가르쳐줬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동반자십을 시작합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연설을 들으며 저는 2000의 마지막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세계는 깨닫게 될 거예요. 진정한 힘은 지배가 아닌 공유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그 길을 먼저 걸었다는 것을. 우리 만주족과 한국인이 1000년 전 고구려에서 함께했듯이 이제 다시 손을 잡을 때가 왔어요. 예언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저는 글로벌 혁신 공유 연구소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이죠. 우리의 임무는 각국의 혁신 사례를 연구하고 공유하여 전 세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저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한때는 냉정한 전략가였지만 이제는 따뜻한 협력자가 되었죠. 힘의 논리를 신봉했지만 이제는 공감의 가치를 믿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방글라데시에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전수하고 케냐의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멕시코시티의 대중교통 통합 관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모든 프로젝트의 핵심은 현지화입니다. 한국 모델을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적용하는 거죠.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며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 얼마 전 정혜원 국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외교부 차관이 된 그녀와 오랜만에 저녁을 먹었죠. 많이 변하셨네요. 윈터스 소장님.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바꿨죠.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이 저를 바꿨어요.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정 차관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개방성과 도전 정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했거든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역동성을 배우고 미국은 한국의 공동체 정신을 배우고 있죠. 연구소에는 전 세계에서 온 젊은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낍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협력과 공유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소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흥미로워요. 인도에서 온 연구원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인도의 IT 기술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결합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미국의 창업 생태계를 더하면 완벽하겠죠? 제가 덧붙였습니다.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느 한 나라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진 장점을 모으면 더 나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죠. 가장 뿌듯한 건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이제 미국의 서울이라 불리며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가 되었고 시애틀의 제로웨이스트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변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회가 되고 있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생기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천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윈터스 아저씨, 제 예언을 기억하시나요? 변화는 외로운 사람에게서 시작되지만 혼자가 아니다. 아저씨가 그 증명이에요. 이제 세상은 정말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 만주족과 한국인의 천년 인연이 다시 이어지듯 전 세계가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있어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모두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거리가 보입니다. 3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거리 곳곳에 텃밭이 생겼고 자전거, 도로가 확충됐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하면서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갔구나. 집으로 가는 길에 한국마트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김치도 즐겨 먹고 된장찌개도 끓일 줄 압니다. 계산대에서 만난 한국인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윈터스 씨. 오늘은 뭘 찾으세요? 고추장 좀 살게요. 비빔밥 만들려고요. 오, 이제 완전 한국인 다 됐네요.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작은 이해와 존중, 열린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오늘 밤도 저는 일기를 씁니다. 한국은 나에게 새로운 눈을 주었다. 작은 것의 가치를 보는 눈, 함께의 힘을 믿는 눈, 미래를 준비하는 눈.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힘은 지배가 아닌 공유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도, 서울의 밤하늘에도, 베이징의 밤하늘에도 같은 별이 떠 있겠죠. 우리는 모두 한 하늘 아래 살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더 많은 협력과 이해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저는 잠자리에 듭니다. 작지만 정직하게, 그 방식으로 끝까지. 이제 그것은 제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로버트 윈터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나라를 무시했던 한 외교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작은 목소리는 없을까요? 혹시 우리도 편견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라의 큰 지혜를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요. 지금까지 원더풀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